도윤아 미안해. 너 말고는 생각나는 곳이 없었어. 내가 아이를 낳았어. 네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맡아줄 수 있어? 나 오늘 이후로는 절대 안 나타날게. 그날 밤 강도윤은 막 자취방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젖은 운동화를 벗으려던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흔들었다. 문을 열자 대학 시절 여자친구 민지아가 서 있었다. 그녀 품에는 작은 담요가 안겨 있었다. 그 안에 갓난아이가 있었다. 지아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다 젖어 있었다. 네 아이 아니야. 도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다른 남자 아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나 이제 더는 못 키워.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밀어넣는 절망이었다. 도윤은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의 아이였다. 그것도 지아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다. 그런데 담요 속 아이가 조그만 손을 내밀어 그의 낡은 스웨터 소매 끝을 붙잡았다. 그 순간 도윤은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누구도 확실하게 품어주지 않던 시간. 언제든 남의 손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 지아는 아이를 도윤 품으로 밀어넣었다. 도윤은 본능처럼 아이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다. 지아는 끝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단 아래로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미안해.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도망치는 사람의 비명처럼 들렸다. 좁은 자취방 안에 아이 울음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명문대 성악과 학생 강도윤. 그 이름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이 그 울음 앞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지갑 속 동전을 털어 마트로 뛰어갔다. 분유를 샀고 가장 싼 젖병을 골랐고 계산대 앞에서 모자란 돈을 다시 세었다. 그날 밤 강도윤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나이였고 누군가는 자기 이름으로 꿈을 키우는 나이였다. 하지만 도윤은 그날부터 자기 인생보다 먼저 울음을 달래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은 복지기관 앞까지 걸어갔다. 건물 유리문엔 상담 가능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이 아이를 받아줄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연습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품 안의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너무 작고 너무 쉽게 숫자가 될 것만 같았다. 도윤은 끝내 자동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날 그는 연습실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피아노가 흘렀고 누군가는 높은 음을 붙잡느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원래 저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자신이었다. 교수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도윤은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제가 지금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렵습니다. 노래 포기할 거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바닥만 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지금은 아이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 말 뒤로 많은 것이 정해졌다. 도윤은 학교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서윤. 자기 삶에는 없었던 따뜻한 햇살이 이 아이에게는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월은 도윤의 목소리보다 먼저 그의 몸을 바꿔놓았다. 무대에 서야 했던 청년은 그렇게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도윤이 학교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곧바로 아버지가 되는 법까지 배운 것은 아니었다. 처음 몇 해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낮에는 식당 뒷일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물건을 날랐다. 새벽엔 우유 배달을 나갔고 비 오는 날엔 시장에서 상자 나르는 일도 했다. 아이를 업은 채 세탁소 앞에서 맡겨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었고 서윤이 열이 오르면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부터 달려간 적도 많았다. 돈은 늘 모자랐고 시간은 늘 부족했다.
분유값이 오르면 자기 끼니를 줄였고 어린이집 준비물이 생기면 며칠 더 잠을 줄였다. 남들은 당연하게 넘기는 하루가 도윤에게는 늘 계산해야 하는 하루였다. 그래도 그는 서윤만큼은 대충 키우지 않으려 했다. 기저귀 가는 법도 늦게 배웠고 이유식 만드는 법도 서툴렀지만 한 번 맡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만큼은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윤이 걷기 시작했을 땐 넘어질까 늘 뒤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고 처음 어린이집 버스를 타던 날엔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한참 서 있었다. 밤이면 지친 몸으로도 아이를 재우려 품에 안고 방 안을 맴돌았다. 그럴 때마다 도윤의 입에선 습관처럼 낮은 허밍이 흘러나왔다. 한때는 무대를 향해 뻗어가던 목소리였지만 그 시절엔 그저 한 아이를 울지 않게 하는 자장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도윤도 가끔은 다른 삶을 꿈꿨다. 막일 말고 조금이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했고 작은 업체에 들어가 보려 한 적도 있었다. 운전도 배워보려 했고 자재 창고 관리 같은 일자리에도 기웃거려 봤다. 하지만 가진 것도 기대 쉴 곳도 없는 사람에게 기회는 늘 문턱에서 멈췄다. 아이가 아프면 일을 비워야 했고 일을 비우면 금세 밀려났다. 하루라도 빠지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채웠고 다시 돌아가면 처음부터 줄을 서야 했다. 그렇게 몇 번의 기회가 스쳐 지나간 뒤 도윤은 결국 알게 됐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가장 빨리 돈이 되는 일은 다시 몸을 쓰는 일뿐이라는 것을. 서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키가 자라는 동안 도윤의 손등은 더 거칠어졌다. 허리는 점점 굽었고 목소리는 먼지 속에서 더 빨리 쉬어갔다. 그래도 수첩엔 늘 서윤 일정이 먼저 적혔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강도윤은 새벽 인력사무소 앞에서 하루 일을 기다리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허리는 늘 뻐근했고 손은 늘 거칠었다. 한때 사람들 숨을 멈추게 하던 목소리는 이제 먼지와 고함 속에서 갈라져 갔다. 그래도 도윤은 자기 병원 날짜보다 딸 일정부터 챙겼다. 낡은 수첩에는 공사장 주소보다 서윤의 모의고사 날짜, 원서 접수일, 학원비 내는 날이 먼저 적혀 있었다. 사랑을 말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늘 자기 삶의 맨 앞자리를 딸에게 내어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서윤의 학교 근처 대형 공사장으로 나가게 됐다.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잠깐 허리를 펴던 도윤은 가림막 너머 도로를 무심코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멈췄다. 교복 입은 학생들 사이로 서윤이 걸어오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에 순간 반가운 빛이 번졌다. 멀리서라도 손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다. 딸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덜어지는 날이 있으니까. 도윤은 가림막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바로 그때 서윤의 시선도 공사장 안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도윤은 반가웠고 서윤은 얼어붙었다. 옆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 있었다. 깨끗한 교복, 가벼운 웃음. 그 사이에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다. 친구 하나가 가림막 안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서윤아, 저 아저씨 너 보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아니야.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도윤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도윤은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날 저녁 도윤은 작은 반찬 가게에 들러 서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 아무 말 없이 올려두었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다가 잠시 멈췄다. 식탁 위 반찬을 한번 보고
곧 시선을 피했다. 도윤은 묻지 않았다. 왜 모른 척 했냐고. 정말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냐고. 묻고 싶은 말을 끝내 삼켰다. 하지만 그날 밤 침묵은 결국 다른 쪽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서윤이 젓가락 끝으로 밥알을 건드리며 말했다. 아빠, 학교 앞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이 더 불편해서 결국 더 깊이 나갔다. 그런 데서 일하는 모습 친구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안 공기가 단번에 식었다. 도윤은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으려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다. 일이 거기로 잡혔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못했다. 왜 늘 그런 일만 해요? 도윤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는 평생 자기 인생을 남에게 설명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 학교를 떠났는지, 왜 새벽마다 몸을 끌고 나가야 하는지, 그는 한 번도 길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살아냈을 뿐이었다. 한참 뒤 도윤은 아주 짧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만 틀어놓고 있었다. 서윤은 그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멀어졌다. 서윤은 아침에 일부러 늦게 일어났고 저녁엔 독서실에 더 오래 남았다. 도윤도 이전보다 말을 줄였다. 하지만 봉투는 계속 놓였고 반찬은 계속 식탁에 올랐다. 그 조용한 방식만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치고는 제법 차갑고 굵은 비였다. 도윤은 낡은 우비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윤의 휴대전화가 낯선 번호로 울리기 시작했다. 혹시 강도윤 씨 따님 되십니까? 서윤의 손끝이 굳었다. 남자는 자신이 현장 반장이라고 했다.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고 자재를 옮기던 도윤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했다. 허리랑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잠깐 숨을 못 쉬었다고 했다. 병원으로 왔습니다. 한번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은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비는 아침보다 더 굵어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서윤은 아버지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젖은 지갑, 휴대전화, 목캔디 몇 알, 낡은 수첩, 접혀있는 약봉지. 전부 아는 물건들이었지만 그날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약봉지 안에는 진통제와 소염제 몇 알이 남아 있었다. 복용 시간은 이미 여러 번 지나 있었다. 도윤이 병원 대신 약국으로 버텨왔다는 사실이 그 작은 봉투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서윤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반쯤 밀려 나왔다. 낡은 학생증이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도윤. 서윤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그 학생증을 바라봤다. 허리가 굽기 전의 얼굴. 먼지보다 빛이 먼저 닿던 나이의 얼굴. 그는 분명 공사장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다음 손에 잡힌 것은 낡은 편지지였다. 접힌 자국이 여러 겹 남아 있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아, 미안해. 서윤은 복도 의자에 앉은 채 몸이 굳어버렸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갔다. 이 아이는 내 아이 아니야.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나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이렇게 비겁하게 부탁하고 간다. 이 아이만은 제발 버리지 말아줘.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그 몇 줄이 서윤이 알고 있던 삶의 모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었다. 자기를 낳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먼저 버렸다. 서윤은 수첩 맨 뒤쪽에서 낯선 번호 하나를 발견했다. 성악과 김 교수님.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교수는 몇 번 만에 전화를 받았다. 서윤이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그 도윤이 말이냐? 그 한마디만으로도 오래된 시간이 느껴졌다. 교수는 천천히 말했다. 배운 티를 내는 재능이 아니라 버티고 살아남은 목소리였다고. 무대까지 갈 사람이라 믿었다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윤이 학교를 떠나던 날 남긴 말을 아직 잊지 못한다고. 노래보다 먼저 살려야 할 아이가 생겼다고. 자기 목소리는 나중이어도 되지만 아이의 하루는 오늘 지나가 버리면 다시 못 돌린다고. 통화가 끝난 뒤에도 서윤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자기를 위해 접어둔 시간들, 자기를 위해 삼켜버린 이름들, 자기를 위해 돌아서 버린 무대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침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도윤이 검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마르고 거친 손등. 서윤은 그 손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손이 자기를 안고 키웠다. 그 손이 자기를 위해 악보 대신 벽돌을 들었다. 그 손을 자기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다. 도윤은 약기운이 덜 풀린 눈으로 서윤을 보며 먼저 말했다. 별거 아니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더 세게 찔렀다. 별거 아니라는 말로 넘겨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 서윤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까지 차오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오히려 말이 사라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서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불을 꺼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거실 구석에 밀어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먼저 열어보이지 않던 상자였다. 안에는 빛바랜 악보 몇 권과 낡은 프로그램지, 그리고 손때 묻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처음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났다. 그러다 조금 뒤 낯설고도 이상하게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젊고 맑았지만 분명 아버지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알았다. 어릴 적 밤마다 자기를 재우던 그 낮은 허밍이 그저 습관처럼 흘러나온 소리가 아니라 원래는 무대 위에 서야 했던 사람의 노래였다는 걸. 서윤은 테이프를 붙잡은 채 조용히 울었다. 자기를 안아 재우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세상 앞에 울려 퍼졌어야 할 목소리였다는 사실이 늙고 아프게 가슴에 박혔다. 며칠 뒤 서윤은 현장 반장을 다시 만났다. 반장은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도 도윤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처럼 말을 꺼냈다. 강도윤은 현장에서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파도 티를 안 냈고 힘들어도 남보다 먼저 손을 거뒀다. 쉬는 날이 필요해 보여도 늘 하루를 더 벌어야 한다고 했다. 누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으면 딸 일정이 적힌 수첩을 한번 보고는 그냥 웃었다고 했다. 저 양반은 자기 몸보다 따님 날짜를 더 먼저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한번 꿈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 뒤로도 매일매일 자기 몸과 시간을 조금씩 더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약 먹을 시간을 먼저 확인했고 식탁 위에 따뜻한 물을 올려두었고 찢어진 작업 장갑을 몰래 버리고 새 장갑을 사다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하고 싶은 말만은 끝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왜 한 번도 묻지 않았냐는 말.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말. 그 말들은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가라앉았다. 도윤은 그런 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졸업식 대표 인사를 맡아달라는 담임의 말을 들은 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성악과 학생증을 다시 꺼내 들었다. 먼지 묻은 작업화 옆에 놓인 그 작은 학생증은 마치 두 개의 삶이 한 사람 안에 겹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을 했다. 학교 앞 공사장에서 모른 척했던 사람을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세워야겠다고, 숨기던 사람을 이제는 자기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졸업식 날 아침 도윤은 낡은 셔츠를 꺼내 다림질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앞에 넥타이 하나를 내밀었다. 오래전 서랍 속 상자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빛이 바랜 넥타이였다. 오늘은 그거 하세요. 도윤은 묻지 않고 넥타이를 받아들었다. 졸업식장은 꽃다발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서윤은 아버지를 앞줄 가까이에 앉혔다. 도윤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 앉아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예전 학교 앞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마침내 서윤의 이름이 불렸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숨을 죽였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한 원고는 끝내 펼치지 않았다. 저는 오늘 꼭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 사람은 저를 낳은 사람은 아닙니다. 도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저를 안아준 사람이었고 가장 오래 저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숨지 않았다. 그분은 원래 무대 위에 서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가장 낮고 힘든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저를 낳지도 않았는데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었다. 서윤은 잠시 울음을 삼킨 뒤 객석 앞줄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 안을 조용히 흔들었다. 서윤은 끝까지 말을 이었다. 예전에 저는 아버지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학교 앞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노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다시 세상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숨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이끌리듯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서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강당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엔 너무 늦게 도착한 이해와 그래도 늦지 않게 전해진 사랑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비어있는 강당 한쪽에 잠시 남아 있었다.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복원한 녹음 파일과 새로 인쇄한 악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자마자 손끝이 멈췄다. 서윤은 아주 작게 말했다. 아빠, 지금 당장 무대에 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시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악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오래 잊었던 빛이 아주 조금 돌아온 사람의 웃음이었다. 잠시 뒤
텅 빈 강당 뒤편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이 어릴 적 잠들기 전에 듣던 그 허밍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허밍으로 끝나지 않았다. 도윤은 쉰목을 가다듬으며 아주 짧은 한 소절을 천천히 불렀다. 완벽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한 소절엔 평생 삼켜온 시간이 다 들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강당 밖에는 늦은 겨울 끝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분명 다른 계절이 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평생 숨겨두었던 이름을 다시 손에 쥐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랑을 끝내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윤은 다시는 아버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윤은 더 이상 단지 벽돌을 나르던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를 낳지 않았지만 끝까지 키워낸 아버지였고,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던 사람이었고, 마침내 딸의 입을 통해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었다. 저분이 제 아버지라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늦게 알아차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